네, 장관님.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입니까? 기업 상속 공제입니까? 현재 제도는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자, 장관님, 가업 상속, 가업 승계 관련해서 인상적인 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년 가계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PT 좀 띄워주세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업력 30년 이상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가게들이야말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100년 가게로 선정된 강릉의 한 커피집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커피집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음식점이 아니고 맞습니다.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커피 아마 안된 전문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자, 게다가 이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시키겠다고 선정한 가게가 정작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100년 가게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32곳이 휴업하거나 폐업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32곳 중에 25곳이 휴폐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단 3년 만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작게는 수백 평에서 크기는 10,000평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커리 카페가 승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 승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서 올린 글입니다. 쉽지 않은 수익성에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이고, 빵집은 대상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가 외식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판단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 공제 100년 가게라고 정부가 직접 선정한 커피 전문점은 정작 대상이 되지 않고 자산가들이 좋은 자리에 수천 평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놓고 10년이 지나면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관님, 100년 가게로 선정된 커피 전문점과 상속세를 우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대규모로 지은 베이커리 카페 중에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가업은 대체 무엇입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뭐 아까 답변을 말씀하신 회피하시는데 업종 제한이 너무 경직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해서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까지는 처분도 가능하고 업종 변경의 폭도 넓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가업이 아니라 그냥 재산 상속입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메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대상을 늘리는 데만 현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방안도 참 황당합니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는 매출액 제한도 없이 최대 1,2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장관님, 일본의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있는 회사, 상장 회사는 해당이 안 되지요? 네. 맞죠?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장관님, 김건희 여사 조작 사건 논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회사 알고 계시죠? 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최대 주주인 권오수 회장, 지분율 10년 넘게 20% 이상 가지고 있었고 2002년에 설립해서 최근에 대표이사 재직했으니 피상속인 요건 충족합니다. 권오수 회장의 아들 2년 이상 도이치모터스에 근무하고 있으니 상속인 요건도 충족합니다. 업종도 도소매업, 가업 상속 공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매출액입니다. 도이치모터스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넘어야 되는데 이를 초과합니다. 근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은 상장기업인 도이치모터스가 밸류업 우수 기업이 되면 매출액 제한 없이 1,200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 그 자녀들한테 세금 없이 물려주자고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밸류업 우수 기업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업상속 공제제도 완화하면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가 되고 오히려 사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도를 완화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업상속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당 가업이 상속세를 공개도 별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상장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차기위원회. 네, 차기권 의원입니다. 요림 교수님. 예. 네, 요림입니다. 네네. 그 질의 답변 포함해서 7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한 질문 3개랑 네. 그 해외 자회사 손익 불산입 제도 관련해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를 하셔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가 정작 지원해야 할 기업은 지원하지 못하는 데다 이미 그 중견 기업의 92% 이상이 대상인데 제도를 어떤 시기든 확대하면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이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가업 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에 밸류업이니 스케일업 이런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업 상속 공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기업 집단 범위를 규정하는 동일인 관련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정하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바꾸면서 제외된 친족을 기타 친족이라고 정의하고 기타 친족이 기업 집단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금 대차가 있으면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 정경련은 그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정도만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중견 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업 집단의 범위가 축소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현재 상정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천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정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질문 4가지 주신 것 같은데요. 짧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을 확대하게 되면 특정 기업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익성과 비례성에 맞추어서 이 제도를 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97년도 처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전통 가업, 다시 말하면 전통 장인들의 그 기술을 자제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인데 2010년도 MB 정부 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4년 만에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무제한까지도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좀 전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특정 기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밸류업, 스케일업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또는 창업과 관련된 가업상속, 가업승계 관련 제도입니다. 밸류업의 경우에는 이거는 상장기업이 아니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된 중견기업만 적용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스케일업의 경우에는 결국에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연구개발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좀 특정한 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R&D 기준으로 하면 7,500억까지 5배 인상안을 내놨는데
이 말은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스케일업에 이게 포섭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R&D 지출 기준 7,500억이라고 하는 중견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 가업상속 범위 또는 가업승계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제한에 가깝도록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초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우리나라 그 중견기업들 중에서 R&D 지출이 많은 IT 계열 기업들이 이 혜택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중견기업 관련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답변을 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해외 자회사 손익 불산입제도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2023년도에 개정된 그 수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려 의제 배제가 그 국내 산업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수입 자회사 손익 불산입 제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입금 불산입 제도 운영하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의무 송환세 그리고 기타의 불직성 간주 배당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는 지금 국제 동향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일부 긍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RA, CRMA, CBM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리백을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시 정책에 대응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아마도 이걸 핑계로 해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동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마 그 영국 로열 이코노믹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영국 경제학회를 들어보시면 있을 텐데요. 2015년도에 이미 영국이 2009년도에 입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효과가 어떻게 하는지 분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법인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해에 똑같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해외 자회사의 자본 지출이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회사에게 배당하게 되면 95%를 비과세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은 국내 설비 투자를 늘려서 제조, 매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설비 투자를 늘리고 거기서 직접 매출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모기업에서 투자 수준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국내 모회사 주주의 배당 성향이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했더니 설비 투자 해외에 증가하고 매출도 해외에서 잡히고, 그리고 그 국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들은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보는 이런 구조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일본,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혹시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학술 발표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마침 2004년 3월 달에 키에트 산업경제 이슈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고요. 한국은행의 2024년 4월 18일자 이슈 노트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으나 자본재나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해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오히려 국내에서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직접 매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 22년, 23년 두 해 동안 대미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만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본과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국은행과 키에트에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후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검투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힐 것이 저는 사모펀드 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사모펀드 공개 내역 공개하라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그걸 먼저 밝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셨고 어제 보니까 정무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천하동인 사모펀드가 지금은 막대한 세금을 내는데 만일에 검투세가 시행이 되면
세금을 별로 안 낸다.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을 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당 대표의 배우자 관련해서 과거에 언론에 났던 그 사모펀드 또 언급하시면서 같이 문제를 삼으시는 동영상을 오늘 우연히 봤습니다. 관련해서 너무나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팩트 체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네. 천하동인은 부동산 사모펀드였죠? 뭐 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렇죠. 부동산 사모펀드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모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경우 환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사모펀드가 이게 아마 상장이 아니면 환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에 자본시장법 230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조에 의하면은 부동산 펀드, 부동산 집합 투자는 환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서 환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투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모펀드, 금투세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제 환매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배당 소득으로 해서 45%까지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되는데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환매의 경우는 금투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국한해서 환매의 경우에 국한해서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에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막대한 감세 효과를 누린다라는 것은 명확히 사실과 다른 것이죠. 환매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네, 일단 뭐 환매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볼 수.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 대표 배우자 관련되는 그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주식형 펀드 지금 사모펀드 과세 안 돼 비과세죠. 네, 네. 그런데 금투세 생기면 과세가 되죠. 네, 네.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환매가 아니고 해지 시에는 아마 저기 또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관련해서 네. 그 부동산 개인 그 부동산 사모펀드 개인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들은 부동산 사모펀드 거의 안 하고 기관이나 법인들이 주로 하고 있고 주로 하고 기관과 법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저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환매를 말씀하셨는데 환매는 그렇다면 해지 시에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금투소득이 소득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인은 그 600조 내가 사모펀드 전체 600조 중에 3%가 개인이고 네. 개인은 개인의 경우는 권성동이 말씀하신 부동산 사모펀드는 부동산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따가 제재실이 다시 좀 네. 올라가겠습니다. 유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세제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신 다음에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관님 실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새 실장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그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모펀드에 뭐 감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정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그것이 감세인지 정세인지 이게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세제 실장님, 예, 그 펀드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20년 금투세 도입 시에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가지고 금투세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게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펀드가 이자나 배당 등 비금융 투자 소득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할 때는 배당 소득으로, 채권이나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할 때는 금투 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걸로 돼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업계에서 소득 원천에 따라 분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을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2022년 세법 개정하면서 펀드의 분배금을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로 법을 개정해 버렸죠. 세제실도 그 부분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다양한 논의를 당시에 민주당하고 국힘이 같이 야, 하다가 결과만 제 결과가 개정을 안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 세제실도 그냥 배당으로 그대로 놔두는 거로. 예. 아닙니다. 그 전에 배당이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원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했는데 이 금융업계에서 이 분배금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고소하면서 이 배당 소득도 금투 소득으로 좀 바꿔달라는 취지로 그 고소를 바꿔달라는 했습니다. 거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 예. 실현 안 시켜줬죠. 예. 근데 예. 실행 안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사모펀드 운영사 측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해버렸어요. 금투 소득으로 돼 있던 부분도
2020년에 그것도 배당소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저 PT 한번 띄워주세요. 그 직후에 그 언론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다 망한다. 금투세 날벼락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맞는 거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금투협이나 저 사모펀드 그쪽에서 올해 초에 기재부에 세법 개정 의견서를 냈죠. 이 부분을 다시 좀 조정해 달라고. 근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죠.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각에서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 감세라고 조정하면서 폐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환매 같은 경우는 그 부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장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세법 개정할 때는 사모펀드 요구와 정반대로 이렇게 배당 소득으로 되는 바람에 사모펀드가 그 당시 엄청난 불만을 제기를 했고 지금도 그 불만은 유지가 되고 있고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그 배후에는 이 사모펀드 세력이 사모펀드 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당연히 뭐 같은 생각이고요. 사모펀드 업계가 전체적으로는 이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뭐 팩트입니다. 팩트이고 다만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총리도 설명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어쨌든 사모펀드 내에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불리해지는 부분이 일부 있다. 그거는 또 팩트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